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칠순잔치를 한 늙은이입니다. 일선에서 은퇴한 지 10년은 더 됐는데 최근에 제가 이상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나이를 거꾸로 먹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어려지고 있다고 하시는지 궁금하시죠? 얼른 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앞서도 말했지만 은퇴한 지 10년 된 70 먹은 노인입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명예퇴직하고 나서 이후 10년 동안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시간을 낭비했죠. 시간만 낭비했으면 좋았게요. 그 많던 퇴직금도 바닥이 나 있었습니다. 뭐 하느라 이렇게 돈을 썼는지 모를 정도였죠. 주식도 조금 하다가 실패했고 원룸 투자도 조금 하다가 수익이 별로 안 나서 그만뒀죠. 친구 녀석이 한다는 가게에도 투자금을 넣어줬다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한평생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해왔기 때문인지 이런 투자에 대해서는 소질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제 퇴직금을 다 까먹은 뒤에야 깨달았다는 게 너무 멍청하죠.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고향으로 내려갈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95살이셨던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늙으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지나 봅니다. 저도 다른 데서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면서 사느니 고향으로 내려가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지더군요. 의논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은 미국에서 산지 오래됐습니다. 거의 남남이나 마찬가지로 연락도 잘 안 하고 살고 있죠. 물론 돌아가신 어머니한테는 너무 죄송스럽기만 했습니다. 왜냐면 어머니가 워낙 고령이셨기에 간병인만 붙여놓고 그동안 저희는 나 몰라라 하면서 살았으니까요. 어머니 성격이 웬만해야 참죠. 고집은 황소고집이었고 뭐든 옛날 방식으로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아내와는 완전히 틀어져서 얼굴도 안 보고 지낸 지 오래였습니다. 아내와 시어머니가 대립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할머니와 멀어졌죠. 게다가 할머니 목소리가 워낙 컸습니다. 90 넘으시면 기력이 좀 떨어지실 만도 한데 청력이 안 좋아지셔서 그런지 목소리는 늘 높았죠. 아이들은 놀러 갔다가도 집에 갈 때는 꼭 울면서 본가를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참 씁쓸하게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간병인에게 갑자기 일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렇게 어머니는 혼자서 외롭게 하늘로 가셨습니다. 간병인의 부재를 아내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찾아가 보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그날 엄청 싸웠죠. 차라리 저한테라도 말을 했으면 제가 잠시 가 있었을 텐데, 아니 어떻게 어머니를 한 달 동안 집에 혼자 둘 수 있는지. 그마저도 집에서 돌아가신 지 며칠 뒤에야 어머니가 발견되셨죠. 어머니는 결국 자식들한테 버려진 독거 노인처럼 혼자 계시다 가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아내를 탓할 순 없죠. 다 제 탓입니다. 아들인 제가 챙겼어야 했죠. 아내하고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모든 걸 아내한테 맡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한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나서 밤에 잠도 잘 안 오더군요. 그런데도 아내는 그렇게 오래 사셨으면 호상이지. 됐어. 우리도 할 만큼 한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와 말도 섞기 싫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아주 오랫동안 혼자 사셨는데 그게 어떻게 호상이겠습니까? 그저 아내는 자기한테 책임이 떠넘겨질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만 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미웠지만 어쩌겠습니까?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제 곁을 지켜줄 사람은 아내뿐이었죠. 늙어갈수록 그런 생각은 더 선명해지더군요. 막상 퇴직금 다 떨어지고 나니 아내한테 죄를 짓는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내한테 버림받으면 저도 어머니처럼 독거노인이 되기 십상이었죠. 그래서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고향에 내려가자고요.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던 것도 그나마 어머니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집을 개조해서 매달 수익을 내고 싶어서 펜션을 생각하게 되었죠.
왜냐면 어머니 집 뒤로 유명한 산이 있었고 주변에 요즘 인기 있는 관광지들도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펜션하기에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물론 펜션으로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지가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서 물어봤죠. 그런데 고향집을 개조하려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리모델링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신축 수준으로 보수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보일러와 하수도, 화장실 같은 건 전부 다시 해야 했죠. 그래서 저는 전문가분들에게 돈을 아끼는 방법도 물어봤습니다. 전문가분은 직접 할 수 있는 건 직접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별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이를테면 철거와 페인트 같은 것 정도는 말이죠. 그래서 집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철거는 직접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 손으로 할 작정이었죠. 물론 아내는 불안불안해 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벽을 부셨는데 그 벽만 부서진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벽체도 부서지더군요.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던 터라 저도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혹시 지붕이라도 쓰러지면 매몰될지도 모르니까요. 아내는 그날 이후 저를 더 불신했습니다. 이러다 집이 더 망가진다면서요. 전문가가 괜히 전문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잘 알죠. 그런데 돈을 아껴야 하니 별 수 없었죠. 그렇다고 지들 살기도 빠듯한 아들들한테 손을 내밀지도 못하겠더군요. 은행 대출도 이 집이 워낙 오래된 집이라 땅값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아직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절차가 복잡했죠. 그래서 저는 무작정 혼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이게 언제 완공될지 확실하지 않으니 막막해지더군요. 그렇게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뜻밖의 반가운 손님이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육중한 몸매의 중년의 여자였죠. 저는 처음에 내가 아는 고향 후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더군요. 인연은 돌아가신 어머니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할머님한테 빚진 게 많아요. 제가 늦은 나이에 혼자 되고 나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할머니 간병을 잠깐 아르바이트로 해드렸죠.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 사정이 딱하게 들리셨는지 제게 선뜻 돈을 빌려주셨어요. 그때 당시로는 아주 큰 금액이었죠. 대학 등록금을 내고도 남는 돈이었으니까요. 자기도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여자라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니 그 돈으로 가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나이 들어서 공부하려면 더 힘내야 한다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라고 하시더군요. 네? 저희 어머니가요? 아, 그러셨군요. 저희 어머니가 웬만해서는 돈을 안 쓰시는 분인데 굉장히 마음에 드셨나 봐요. 아니면 공부 못하고 살아온 게 너무 한이 됐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드디어 박사학위까지 따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찾아와 보니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허망했어요. 그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 그럴 기회가 사라졌으니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아드님이 여기 집을 개조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건축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중년의 여자는 말을 하면서 눈물까지 글썽거렸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왠지 모르게 느낌이 쎄했죠. 제가 아는 저희 어머니는 평소에 돈을 절대 안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남들에게도 절대요. 그러시던 분이 다른 사람의 학비를 대준다? 저는 그 말이 의심이 갔던 겁니다. 그런 제 마음도 모른 채 아내는 옆에서 잘 됐다면서 저를 부추기더군요. 대단한 사람이었네. 얼른 내일부터 도와달라고 하자. 아내는 급기야 그 중년 여자의 손을 부여잡고 제발 부탁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어지간히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러실 필요 없다고 한사코 거부를 한 뒤 그 여자분을 돌려보냈습니다. 오히려 공사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신경만 쓰이고 서로 일하기 불편해질 것 같았죠. 그런데 다음날 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 여자가 왔습니다.
가슴이 유독 커서 그런지 걸을 때마다 위아래로 흔들거리더군요. 게다가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오더군요. 작업장에 오면서 좀 펑퍼짐한 옷을 입고 오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좋아서가 아니라 불편해서 말이죠.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 난감했으니까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지 그 여자의 일거수일투족이 마음에 안 들더군요. 건축사가 맞는지 자격증부터 확인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수준에서의 용어를 썼고 제가 모르는 걸 물어보면 그런 건 건축사들도 몰라요. 라면서 대답을 회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여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저기 정말 죄송합니다만 신경이 쓰여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은혜는 저희 어머니한테 갚으셔야지 저희한테 갚을 필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저희한테 이렇게 신경을 써주신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어제 사모님하고 말씀을 더 안 하셨어요? 오히려 두 분이 소통이 안 되시는 모양이네요. 어제 사모님이 저보고 내일부터 꼭 와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니까요? 저 아니면 이 집 망가질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셈 치고 매일 와달라고. 뭐요? 저희 아내가요? 그렇군요. 제가 중간에서 입장 난처해지지 않게 아내한테는 매일 공사 현장에 왔다가 간다고 말할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희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얘기를 들어보니 그 여자분도 아내가 부탁한 게 있어서 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그래도 불편한 걸 어쩝니까? 차라리 인부들을 쓰는 게 편하죠. 그래서 미안하지만 오지 말라고 했던 건데 안 가신다고 하시니 저는 나중에는 그 여자분을 거의 억지로 밖으로 내쳐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분 똥꼬집이더군요. 다음날에도 또 오시고 또 다음날에도 오셨습니다. 매번 거절했는데도 와서는 수다만 떨더군요. 이건 저를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저를 방해하려고 오는 것만 같더군요. 내가 작은 방 할 테니 거실을 보수하라고 서로 떨어져서 작업을 하자고 해도 도통 말을 안 듣고는 저만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 점점 짜증이 났죠. 아니, 일이라도 잘하면 모를까. 게다가 건축사가 현장 일을 알면 얼마나 한다고 이래라 저래라 훈수는 얼마나 많이 두는지. 그래서 저 세 번째 날에는 완전히 내쫓다시피 했습니다.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날에 벌어졌습니다. 그 여자분이 다음날에도 또 온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를 괴롭히려고 오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 좀 해봐요. 그쵸? 와서는 해달라는 일은 안 하고 말만 하다 가고 옆에서 하루 종일 훈수 놔두고 도대체 여기 왜 오는 거예요? 네? 솔직하게 한번 말해봅시다. 내가 당신 때문에 집중이 안 돼서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요, 사장님. 사실은 제가요, 사장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꾸 여기로 오게 돼요. 어쩌죠? 뭐요? 뜬금없이? 저는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듣고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뭐? 제가 좋다고요? 이 나이 들어서 그런 낯간지러운 소리를 듣는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그 여자가 날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더 어이가 없었죠. 이봐요. 그럼 당신 우리 어머니 얘기는 다 거짓말이었어요? 뭐? 좋아한다고? 참,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거짓말을 해요. 하참, 혹시 가지고 있다는 자격증은 있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죠? 보자 보자 하니까 내가 기가 막혀서. 아유, 아니에요. 어머니하고 인연도 진짜고 건축사 자격증도 진짜 있어요. 시내에 사무실 있고 거기 놀러 오시라고 했잖아요. 왜 제 마음을 몰라주세요? 근데 사장님, 제가 정말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진짜 다음부턴 안 올게요. 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이번 한 번만 제 부탁 들어주세요. 저는 그 여자의 말에 할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짓말인지 감이 안 잡히더군요.
그런데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다시는 안 오겠다는 말이 순간적으로 확 와닿았습니다. 어머니랑 인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 여자가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진심이었죠. 그래서 그 말이라도 한번 믿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진짜 약속 지켜요. 알았죠? 내일부터 얼굴 보이기만 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니까. 알았죠? 그래, 부탁이 뭐예요? 저는 정말 입술을 꽉 깨물고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아달라고 다짐을 받고 또 받아냈죠. 그런데 그 여자가 제안한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차에서 영화 한 편만 같이 봐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극장도 잘 못 가고 해서 남자랑 같이 보고 싶은 영화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영화 한 편 보는 건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어떠세요? 까짓것 그럽시다. 대신 진짜 약속 지켜요. 알았죠? 저는 그 여자랑 영화를 보는 게 사실 꺼림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하니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게 차라리 나은 것만 같았죠. 그래서 그 여자가 가리키는 차량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웬걸 거기 작은 경차가 하나 서 있더군요. 그것도 빨간색이요. 그 순간 느낌이 쎄하더군요. 육중한 몸에 그 중년의 여자가 타고 다닌다고 하기엔 너무 작았죠. 두 사람이 그 차에 들어갈 수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을 무시하고 신뢰되는 얘기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눈 딱 감고 경차의 조수석으로 올라탔습니다. 제가 먼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망설여지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운전석에 앉자 경차가 들썩했습니다. 그녀가 잘 앉으려고 움직일 때마다 본의 아니게 경차는 들썩들썩했죠. 그 상황이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시선을 어디로 둬야 할지 난감하더군요. 그녀는 마치 미리 준비해놓은 듯한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습니다. 영화 제목도 알려주지 않아서 궁금해지더군요. 그런데 영화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갑자기 시계를 보더니 그 여자가 미친 짓을 해댔기 때문이었습니다. 뭐예요? 갑자기 이러다 차 부셔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자가 한 행동은 육중한 몸으로 들썩들썩거리면서 차를 흔들거리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갔죠. 그래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여자는 마치 차 안에서의 짜릿함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 여자가 괴상한 신음소리까지 내뱉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밖에까지 들릴 정도였죠. 저는 이상한 여자한테 잘못 걸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 차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죠. 이러다 저 여자가 저를 잡아먹을 것만 같았으니까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그 여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워낙 몸집이 큰 여자여서 제 손바닥이 너무 작았죠. 그래도 온몸에 무게를 싣고 때려서 그런지 여자는 악 소리를 내면서 옆으로 고개를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여자를 보니 이제는 그 차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핸드폰으로 경찰한테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죠. 저한테 해를 가한 건 아니었지만 저를 감금해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여자가 제 핸드폰을 잡고는 놓아주지 않더군요. 그걸 뺏는 과정에서 경찰은 더욱 세게 흔들렸습니다. 이러다 이 여자와 몸싸움을 벌이게 될 것 같아서 아니면 이 여자한테 깔려서 죽을 것만 같았죠. 그런데 그 순간 여자가 제게 검은 봉지를 내밀더군요. 저는 말도 하기 싫어서 그 봉지에 대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곤 밖으로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차문을 세게 발로 찼죠. 제가 그러든가 말든가 그 여자는 검은 봉지 안에서 이상한 걸 꺼내더군요. 저는 그걸 보고 숨이 막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건 바로 여자의 팬티였습니다. 이게 다 뭐야? 변태야? 이 여자가 어디서 수작을 걸어?
미친년, 한번 크게 당해봐라. 저는 그 여자의 손에 들려있는 팬티를 잡고 찢고 싶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화가 나 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 여자도 보통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잡고서 놓아주지 않더군요. 도대체 의도가 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저는 참혹한 연장에 던져졌습니다. 바로 저희 아내가 여자 팬티를 들고 있는 저를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여자랑 어떤 사이야? 그리고 그건 다 뭐야? 내가 지금 잘못 본 거 맞지? 그거 여자 팬티 아니야? 설마 둘이 여기서... 내가 정말 차량이 너무 흔들리길래 와봤는데 당신 정말 이 정도야?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어? 정말 말도 안 나온다. 아니야, 여보. 이거 저 여자가 그냥 지가 꺼낸 거야. 나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짓 절대 한 적 없어. 봐봐, 나는 바지도 안 벗었잖아. 그리고 내 나이가 이제 70인데 가능하지도 않고 말이야. 그냥 저 여자가 혼자서 막 저랬다니까 믿어줘. 저는 너무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다 늙어서 이게 다 무슨 창피인지. 그런 망측한 오해를 당하는 것도 정말 싫었죠. 그런데 그런 저와 달리 그 여자는 한술 더 뜨더군요. 왜 그래요, 사장님? 아까 자기가 다 벗겨놓곤. 그럼 내가 나 혼자 좋으려고 이렇게 벗어요? 벗어서 뭐 하려고 내가 왜 벗어요? 그리고 사모님, 죄송해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번의 실수라고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여자는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면서 거짓말을 하더군요. 어쩜 저렇게 연기를 잘할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 여자의 말에 아내는 입을 손으로 막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사람을 이렇게도 가지고 놀 수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야말로 그 여자의 덫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뭐? 이 여자가 정말 미쳤나? 우리가 도대체 뭘 했다는 거야? 당신이 아까 차를 일부러 들썩들썩하게 만들었잖아. 그리곤 이상한 걸 꺼냈잖아. 아, 진짜 이 여자 상종을 말아야겠네.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오해를 푸는 게 우선이어서 밖으로 나가서 아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무리 내가 말해도 아내가 믿어줄 것 같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제 진심을 말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아내의 얼굴은 싸늘했습니다. 손을 벌벌 떨면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미쳤어? 저런 뚱땡이랑 바람을 피게? 내가 정말 할 일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이상하지 않아? 내가 당신보다도 못난 저 여자를 왜 만나겠어? 어? 내 말 좀 믿어. 정말 오해라니까. 저는 본의 아니게 아내한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서 흥분을 하고 있었죠. 그 상황이라면 누구나 당황을 해서 저처럼 될 겁니다. 그러나 아내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더군요. 정말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마음이 단단히 돌아선 것 같더군요. 제 말은 믿어주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서 갑갑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집을 고치는 일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 주차장에 가기도 싫고 동네에 소문이 났는지 사람들 보는 시선도 이상하게 느껴졌죠. 이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아내와 싸우면서 지지고 볶으며 지내야 하는지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된 건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된 건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진 지 며칠이 지났을 때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한테 사과를 하려고 나갔습니다. 누가 봐도 그 상황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모텔에 있어야 할 아내는 없었습니다. 허탕을 치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려니 기분이 우울했습니다. 펜션 공사하는 곳은 어떻게 되는지 문득 궁금해지더군요. 그날 이후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정리가 안 된 것들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차라리 처음부터 아내 말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냥 공사업체와 계약을 해서 빨리 끝냈다면 이런 갈등도 없었을 거고, 이런 끔찍한 일에도 연루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 돈 몇 푼이 아쉬워서 시작했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를 상황이 되고 있어서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펜션 현장으로 갔습니다. 공사를 하다 말아서 그런지 멀리서 보니 폐가처럼 보이더군요. 그래서 울컥했습니다. 어머니의 집을 고쳐보겠다고 괜히 이곳저곳 생채기만 낸 것 같아서 죄송스러웠죠. 그런데 그 공사 현장 근처로 가면 갈수록 드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갑자기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귀신이 아닌 이상 그 집에 들어가서 누가 공사를 하고 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그 끔찍했던 그날의 사건 이후 떠올리기 싫었던 바로 그 중년의 여자 말이죠. 그 여자라면 다시 이 집에 와서 공사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아마 그게 목적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그 여자는 도대체 이 집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몸을 숙이고 조심스럽게 드릴 소리가 나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그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아내와 함께 말이죠. 저는 아내를 보자마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를 무슨 짐승이나 벌레 보듯이 하던 아내였는데 그날 사건의 핵심이었던 저 여자와 왜 같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죠. 그래서 저는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숨어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분명 두 사람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찾아온 걸 테니까요. 그리곤 저는 그 여자 둘의 대화를 엿듣다가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최악이었는지 상상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봐요, 사모님. 여기에 금이 있긴 한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더 들이를 해야 하는 거냐고요. 혹시 그 노인네 치매 아니었어요? 이렇게 가다간 여기 건물 다 부서지겠어요. 하니, 도대체 왜 금이 안 나오는 거야? 이 노인네 나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겠지? 분명 노인네들이 숨겨놓기 좋은 것이 부엌인데 왜 없냐고. 저기요, 아줌마. 저도 지금 너무 답답해서 미치겠거든요. 그러니까 징징거리지 말고 어서 드릴 좀 더 해봐요. 사람이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 그럼 내가 없는 시간 내서 그 일 꾸미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겠어요? 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는 거라고요. 뭐? 징징거려요? 말 다 했어요? 막말로 그날 내가 차 안에서 들썩거린 것도 그날 돈 안 줬잖아요. 내가 없는 시간 내서 그 늙은 노인네랑 그 좁은 차 안에 있으려니까 얼마나 기분이 더러웠는지 알아요? 그런지 흉내나 내라고 해서 얼마나 힘들게 한 건데. 그러니까 사모님, 오늘 여기에서도 금괴 안 나오면 난 이 일에서 손 뗄 겁니다. 아셨어요? 참네. 그러든가 말든가. 요구르트 아줌마 주제. 아유, 이렇게 말하는 시간에 들을 몇 번 더 하겠네요. 얼른 해요. 사람이 살만 디룩디룩 쪄가지고. 뭐? 당신 말 다 했어? 살만 디룩디룩? 참네. 그래, 니녀는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그 금부치 몇 개 얻으려고 이 집을 다 뜯으려고 그 별짓을 다 기획한 게 당신이잖아. 이번에 진짜 돈 안 주면 내가 했던 그 짓들 다 당신이 시켰다고. 당신 남편 찾아가서 다 불어버릴 거야. 알았어? 저는 그 두 여자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어안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짜고 그날의 뻘짓을 실행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한 진짜 이유는 바로 어머니의 집에 있다는 금괴 때문이었습니다. 아, 말도 안 돼.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그 두 여자를 다 패대기 쳐버리고 싶었습니다. 다시는 이 집 근처에도 못 오게 썩 내쫓아버리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그 대화를 다 듣지도 않고 그 주변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곤 평소 잘 아는 미니 포크레인 기사분에게 전화를 걸었죠. 펜션 수리하는 문제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던 터라 그분도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시더군요. 저는 그 형님에게 당장 와줄 수 있냐고 물었고 그날 일이 펑크가 났다면서 흔쾌히 달려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온 줄도 모르고 두 여자는 여전히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크레인 기사님이 오시자 저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일 가장자리 쪽부터 조금씩 부셔달라고요. 차라리 이 집을 부수고 다시 새로 짓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런 제 말을 듣더니 형님은 제게 결정을 잘했다면서 반기시더군요. 아무래도 건물 벽체가 오래되다 보니 불안불안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곤 형님은 과감하게 포크레인으로 그 집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창밖에 포크레인을 본 두 여자가 놀라서 밖으로 나오더군요. 그리곤 저를 보더니 마치 저승사자를 본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안 돼,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아, 이 여자. 아, 그러니까 저 여자가 지금도 찾아오잖아. 그날 일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공사 어떻게 할 건지 얘기 중이었어. 근데 여보, 이 집 부수면 안 돼. 그게 왜냐면 어머님이 지내시던 곳인데 이렇게 막 함부로 부수면 어머님이 너무 서운해하실 테니까. 안 그래? 아니, 저 여자 손에 들린 그 드릴은 뭐고? 그렇게 큰 산업용 드릴이 왜 필요한데? 도대체 왜 우리 어머니가 그건 허락하신대? 참,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거야? 아까 밖에서 니들 둘이 하는 얘기 다 들었다고. 너무 기가 찬다, 기가 차. 요구르트 아줌마한테 지금 건축사 흉내내라고 시킨 게 당신이야? 그날 차 안에서 팬티 꺼내라고 한 것도 다 당신이 꾸민 거지? 참. 제 말에 아내의 눈빛이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었겠죠. 그런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꼴 좋다. 맞아요. 그 짓거리 다 당신 마누라가 시킨 거라고요. 뭐라는 줄 알아요? 저 안에 금괴가 있대요. 내가 참 웃겨서. 게다가 그거 찾으면 남편 뻥 찬댔어요. 그 팬티 사건하고 엮어서. 옆에 있던 여자가 껄껄거리면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와는 말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대꾸도 안 했죠. 두 사람이 나를 가지고 농락한 것만 생각해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여보 미안해. 당신하고 헤어질 생각 추호도 없어. 근데 금괴는 진짜야. 그거 내가 어머니한테 직접 들은 거라고. 어머님이 평소에 돈 한 푼도 안 썼잖아. 그걸 모아서 금괴를 모으셨대. 그리곤 부엌 쪽에 숨겨놓았다고 했어. 진짜야. 내가 예전에 들었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게 생각이 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거 찾자. 근데 저렇게 포크레인으로 다 부셔버리면 못 찾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포크레인 당장 멈춰야 돼. 저는 아내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었죠.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을 뒤로하고 그 형님에게 말했습니다. 그 집을 완전히 부셔버리라고요. 이젠 정말 미련도 남기고 싶지 않더군요. 저는 그날 어머니의 옛집을 부수고 다시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그 벽돌 더미더미 사이에서 혹시나 있을 금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 모습들이 너무 역겨웠습니다. 저는 당신이 원하는 이혼해줄 테니까 오늘부터 따로 살자고 통보를 했죠. 그 말을 하고 나니 통쾌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는 시청자분들에게 고백을 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사실 어머니의 금괴는 이미 제가 몇 달 전에 발견해놓고 보관을 하고 있었죠. 처음엔 저도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모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내한테는 말을 안 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할 때에는 몰랐는데 제가 은퇴하고 돈이 없게 되자 슬슬 아내가 저를 무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태도가 거슬려서 그런 큰 보물을 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차차 그 금괴를 찾았다고 말해줄 생각이었죠. 그래도 부부이고 같이 산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내 마음은 모르고 그런 이상한 여자랑 엮어서 나를 내쫓을 사기나 꾸미고 있었다니. 지금 생각해도 뒷골이 땡긴답니다. 이후 저희 어머니 집은 철거하여서 펜션으로 다시 짓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한동안 우울해 있었는데 다시 무언가 새로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가슴이 설레기만 합니다. 정말 20살은 어려진 것 같죠. 물론 돈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괴를 필요할 때마다 팔아서 요긴하게 쓰고 있죠. 아마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돈이 필요할 줄 알고 남겨주신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못 찾게 시멘트 벽 안에 꽁꽁 숨겨 놓으신 거겠죠. 지금 그 금괴들은 벽보다 더 보안이 잘 되는 은행이 잘 보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아내한테는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펜션 신축하는 건 대출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10년간은 생활비도 못 준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아이들 집으로 갔고 손자들이나 돌보며 용돈을 타서 쓰고 있죠. 아내와 저는 법적으로는 이혼을 안 했지만 별거 상태인 것이죠. 하지만 다시 합칠 생각은 없고 만약 펜션을 운영하게 되면 청소일이나 평생 시키면서 살 생각입니다. 그게 제가 생각한 복수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